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의 연미정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최초로 일본하고 맺은 근대적이자 불평등한 조약이었던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았던 어떤 세력이 있었고 그렇지 못한 세력이었던 우리 이모군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 위로부터 엘리트층으로부터 김옥균을 비롯한 이런 급진계합파들 중심으로 추진됐던 3.1천하 이 갑신정변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고요. 자, 우리 오늘 출발점은 이 위로부터의 개혁이 실패하자 아래로부터 밀고 올라오는 개혁의 요구들, 동학농민운동의 시작점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우리 기출주제 38 동학농민운동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동학의 교세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미 우리 19세기 밀란이 일어날 그 무렵부터요, 서학에 대응하는 이 우리만의 동학이라고 하는 이 어떤 말하자면 이제 종교가 계속해서 추진이 됐고 백성들한테 사랑을 받았는데요. 자, 1대 교주가 처형을 당하고 나서 이 2대 교주였던 최시영의 포교 활동으로 인해서 이 동학의 교세는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더욱더 확대가 됩니다. 또 포접제를 통해서 동학교단이라고 하는 게 조직적으로 정비가 되었고요. 자, 그런데 이들의 운동이 처음에 시작된 그 출발점은 교조의 억울한 이 신원운동을 출발점으로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동학교도들이 종교를 처음 세운 이 교조 최재우의 명예회복을 들고 나오면서 교조 신원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이들 동학이 중심이 돼서 일으켰던 운동의 시작점인데요. 자, 초창기에 보시면 삼내 집회가 이루어지고요. 이어서 서울 복합상소, 그리고 보은 집회 이렇게 연이어서 이루어지는데, 자, 보시면 역시나 지금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들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보은 집회 동그라미 친 이유가, 보면 이 보은 집회 시기 때부터 오게 되면요, 어떤 종교적인 성격을 떠나서, 자, 얘네들이 이제 정치적인 성격의 운동을 가지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편하게 해주겠다,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보국안민, 그리고 척 외양창이, 그래서 외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들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어떤 정치운동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요, 이 동학과 농민이 만나서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된 이 동학농민 봉기는 고부 밀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고부군수 조병갑이 계속된 이런 횡포, 그래서 이제 만석보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제 그 수리 관계 시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농사를 한창 지어야 되는 이 농민들이 자꾸만 거기에 역으로서 동원이 되는 거죠. 너무나 괴로웠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극심하게 일어나니까 전봉준을 비롯한 당시 이제 녹두 장군이라고 불리었던, 키가 한 150cm 남짓 했다고 해요. 키는 굉장히 작은데 그 깡다구가 말하자면 대단해가지고, 우리가 그 녹두가 아주 이렇게 조그맣잖아요. 근데 아주 이렇게 또 단단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녹두 장군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전봉준의 주도로 농민들이 고부관할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일면 이게 이제 수습이 됐어요. 수습이 됐는데, 이후에 이런 상황들을 조금 더 진상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내려온 안핵사 이용태가 농민들을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히려 이 조병갑의 어떤 그런 횡포를 편을 들면서 농민들을 탄압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전봉준이 무장해서 보국안민, 제폭 구민, 이런 것들을 발표하면서 백산에서 경문, 그리고 4대 강령 등을 선언하면서 봉기를 본격적으로 이루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백산 봉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많은 이 지역의 이제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죽창을 하나씩 들고 왔다고 해요. 대나무로 만든. 그래서 앉으면 죽산, 서면 다 흰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백산,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산이 전부 이 지역에 말하자면 이 백성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경문들을 들고 나오면서 봉기를 일으키게 된 거죠. 자, 맨 처음에 일어났던 전투는 황토연 전투였어요. 그런데 최초로 전라 가명군, 관군을 격파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추진됐던 황룡촌 전투에서도요, 이거를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 이게 아주 그냥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오합지졸이라고 생각했던 이 동학 농민군이 말하자면 관군을 격파할 수가 있었을까? 근데 당시에 뭐 썼던 것들 보면은 이런 거 장태. 그래서 장태는 뭐냐면요, 이렇게 병아리 같은 거 이렇게 담아놓는, 말하자면 이렇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우리 그 죽부인 아시나요? 그 죽부인 사이즈가 조금 더 큰 거 있죠.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푸라기를 막 이렇게 넣어놓고서는 이제 상대쪽 이 관군이 뭐 총이나 뭐 창 같은 걸 갖다 던지면 이 장태를 사실은 방어용으로다가 갖다 굴린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썼다가 나중에는 거기다 이제 칼을 꽂아가지고 뭐 이렇게 대적을 하기도 하고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처절한 방법을 통해서 했는데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정부군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고, 이 황룡촌 전투 이후에 동학농민군은 북상을 해서요, 전주성까지 점령을 하게 돼요. 이렇게 작은 마을이었던 고부에서 시작된 이 동학농민운동이 전주까지 점령을 하게 됐어요. 자, 이 정부는요, 또다시 군사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어디에요? 청나라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청군이 아산만에 상륙을 하니까 우리 그 이전에 맺었던 조약이 있었어요. 무슨 조약? 텐진 조약이 있었죠. 청하고 일본 사이에 맺어진 이 텐진 조약에서 서로 만약에 조선에 군대를 출병할 시에 알려주자 라고 하는 그 조약에 의해 덩달아서 누구도 쫓아오나요? 이 일본군도 제물포에 상륙을 해가지고요. 둘 다 일본과 청나라의 군대가 조선에 상륙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자, 이어서 동학농민군은 이 청일 양국 군대의 철병과 그 다음에 이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개혁안들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걸고 조선 정부하고 결국에는 전주에서 화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즉 이 말은 화의를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더 이상 이들이 필요가 없죠. 청나라 군대나 일본의 군대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화의를 맺었을 때 어떤 것들 조건으로 제시를 했냐면 이 패전개혁안 그리고 정부 쪽에서도요. 어떤 너희들의 개혁안 일부 수용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교정청을 설치를 하게 돼요. 자, 농민군은 집강소를 설치를 하게 되면서 자신들이 제시한 이러한 패전 개혁안들을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혁안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정말 그동안 말하자면 일반 이런 백성들 사이에서 원하고 요구했던 것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신분제도 철폐, 그리고 과부 다시 재혼할 수 있게끔 재가 허용. 자,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중요한 토지의 평균 분작이죠. 그래서 토지를 평균적으로 분작하자 이런 내용. 그리고 또 공사채, 빚 이런 것들 다 무효. 그리고 잡세 폐지, 외와 통하는 자 엄직 이런 내용들을 걸고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요. 일본이 더 이상 우리한테는 이제 일본군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일본군이요. 조선 정부의 철병 요구를 무시하고 경복궁을 기습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정개혁을 강요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부터요. 우리나라는 1차 가보개혁이 말하자면 자의반, 그 다음에 일본에 의해서 타의반 이런 식으로 가보개혁이 추진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동시에 누구도 와 있었죠? 청나라도 와 있었어요. 일본 안 나가요. 그러니까 불가피하죠. 이 일본과 청의 싸움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서로 경쟁하듯이 침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둘 중에 누구 하나는 결국 죽거나 살거나 이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청일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둘이 싸우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청일전쟁 일으켜요. 자, 그런데 누가 이기냐요? 누가 이기냐? 일본이 이기게 돼요.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요. 이 동학단은
이 일본 나가라. 왜 다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침략을 하고 있느냐. 자, 일본 내정 간섭 심해지니까 반외세라고 하는 이런 기치 아래 전봉준의 남접과 손병희의 북접이 연합하여 봉기를 합니다. 자, 동학단에는요, 말하자면은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있는 남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순수한 종교적인 이런 쪽에 또 기능만 담당하고 있는 북접 세력이 있었는데, 이 2차 봉기 시기 때는 바로 이 남접과 북접이 연합하여서 둘 다 같이 봉기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2차 봉기를 일으켰지만 동학농민군은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신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과의 관군에서 결국에는 패배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누구 들어오나요? 관군들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비참하게 이 마지막 동학군이 패배를 맞이하게 돼요. 자, 그래서 뭐 이후에 우금치 전투 이후에서 치루어진 전투에서도 계속해서 패배를 당하게 되고요. 전봉준 등 동학 지도자들이 체포 처형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봉준의 마지막 계속 쫓기다가 결국에는 관군에게 붙잡혀가지고 어떤 이 나무 판자태기에 실려가는 그 장면이 사진으로 남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서도 보면 이 녹두 장군의 어떤 위엄을 보여주는 것처럼 눈빛이 아직도 초롱초롱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 실패를 하고 맙니다. 자, 이 동학농민 운동이 가져다준 역사적인 어떤 영향, 이후의 영향은 뭐가 있을까요? 자, 보시면 청일전쟁의 계기가 됩니다. 청일전쟁의 도화선이 되었고요.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여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는 계기가 됩니다. 좀 안타까운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요. 자, 그렇지만 이 동학군들이 어떤 요구했던 개혁안들 내용들이요, 어디에 반영이 되냐? 가보개혁에 여기에 반영이 되면서 이게 현실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신분제 폐지, 가부제가 허용 같은 것들, 이런 내용들이 가보개혁에 많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반침략적 민족운동으로서의 계승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이 동학농민운동의 자녀 세력들은요, 바로 이 활빈당 안으로 들어가서 조직해서 나중에 항일 투쟁을 전개하는 데 그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이어서 우리 1차 가보개혁을 보실 텐데요. 보시면 그 2차 동학농민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이 1차 가보개혁이 이렇게 쭉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무렵은 일본이 청나라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개혁에 간섭을 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누구를 대신 올려놨냐? 바로 흥선대원군을 섭정으로 하는 김홍집 내각을, 조금 일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내각을 수립해 놨고요. 그리고 또 이런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해가지고 조선의 내정개혁을 강요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특징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당시 일본 청일전쟁 중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 때는 비교적, 물론 일본의 간섭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비교적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을 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일어났던 갑신정변의 개혁안, 동학농민운동의 개혁안, 이런 것들을 다 여기에 반영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혁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청나라 연호 이제 쓰지 않고요. 자, 개국기년의 연호를 개국기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개국기년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나라의 개국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1392년 조선이 건국했던 날짜로부터 이런 식으로 연도를 계산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왕실하고 국정을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좀 근대화 이전의 상황은요, 이게 왕실의 일이 곧 국정의 일이고 국정의 일이 곧 왕실의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 오늘날 좀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대통령의 사적인 또 부분이 있고 또 공적인 부분이 있고 이런 거 엄격하게 분리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 오게 되면은 바로 왕실의 업무와 국정의
행정의 업무를 이렇게 명확하게 분리시키는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게 좀 왕권의 어떤 전제권 이런 것들을 좀 제한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의정부와 팔아문의 권한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의정부의 권력을 집중시키고요. 6조를 조금 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체계화시켜가지고 팔아문으로다가 개편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예조에 해당됐던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보완을 시켜가지고 팔아문으로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제를 폐지하게 되는데 과거제 대신 신분의 구별 없이 인재를 등용하는 새로운 관리 임용제도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요. 또 경찰제 이런 거 같은 것도 경무청이 설치가 됩니다. 자, 경제 파트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되면요. 재정의 일원화.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는요. 호조에서 일원화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돈은요. 일원화가 돼야 돼요. 돈을 다루는 관청이 여기저기 막 분산되어 있으면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재정의 일원화. 그래서 탁지 아문이 재정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할하도록 하고요. 또 경제제도 정비에서 은본위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의 양에 따라서 이 정도만큼만 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막 돈을 많이 이렇게 찍어내든지 그런 것도 좀 제한하는 거죠. 그리고 또 도량형을 통일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뭐 고기 한 근 달라고 했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고기 한 근 달라고 하면 이걸 수치를 재는 게 다르다든지 아니면은 길이를 재는 게 다르다든지 이렇게 다른 것들을 전부 이렇게 통일시킨 거예요. 도량형 통일. 그리고 일본 화폐의 사용도 뭐 인정을 했다. 우리의 침탈적인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사회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요. 공노비, 산노비 제도가 이 시기에 와서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혁파를 하게 됩니다. 자, 과부의 제가 허용이고요. 또 봉건적인 악습인 연자제랄지 일찍 결혼하는 조혼 같은 것들 등이 철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어떤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근대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연자제, 우리가 씨를 말린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관리가 일을 하다가 죄를 지었는데 그 집안을 멸족시켜라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전근대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전부 폐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2차 가보개혁으로 넘어가게 되면 2차 가보개혁 시기에는요. 청일전쟁이 승기를 잡은 시점이에요. 승기를 잡아서 일본이 본격적으로 내정을 간섭을 하면서 조선의 친일적인 개혁을 강요를 하게 됩니다. 이에 군국기무처가 폐지가 됐고요. 친일적인 제2차 김홍지, 박영효 내각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본격적 개입이 들어가고요. 자, 고종이 직접 독립서고문하고 홍범 14조를 반포해서 내가 이 개혁,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이 개혁 추진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이제 대대적으로 보여주기식의 어떤 그런 반포를 하기 시작해요. 실질적인 내용은 1차의 내용이 이제 많이 여기에 홍범 14조 안에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개혁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자, 정치적으로는 일본식의 내각제가 도입이 돼요. 그래서 의정부 체제가 이제 없어지고요. 내각제로 들어오고 팔아문이 7부로 개편을 하게 됩니다. 자, 전국 8도는 23부로 개편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적인 개혁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군 개혁은 일본의 입장에서 달가울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미비하게 그래서 훈련대, 시위대 같은 것들을 설치하고 또 사관, 양성제를 추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사회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요. 자,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를 해서요. 이때부터 어떤 신식 교육 제도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성 사범학교가 뭔가요, 여러분? 이 사범학교는 말하자면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키우는 곳이 사범이잖아요. 이런 식의 학교들도 생기기 시작하고요. 또 외국어 학교 관제도 발표가 됩니다. 자, 이어서 재판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지방재판소, 순회재판소, 고등재판소와 같은 이런 신식 재판소들이 많이 또 설립이 됐고요. 자, 이러한 와중 속에서 청일전쟁은 승리를 하게 되죠.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승리한 일본은 청나라하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어서 자, 어디를? 요동반도를 획득을 하게 됩니다. 요동반도를 획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에서 이제 일본이 요동반도를 얻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 지역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지역을 얻으면 일본의 입장에서 이쪽 중국 쪽까지 세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커진다는 얘기인데, 자, 이거 러시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독일, 프랑스 끌어들여서 일본에게 요동반도의 반환을 요구하는 삼국 간섭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마치 이제 이 다 된 밥에 재 빠뜨리는 격으로 이 요동반도를 원래 획득을 했는데 다시 청나라에 반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일본의 국제적 위상은 땅에 떨어지고 일본은 부글부글 속에서 이제 화가 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자, 민비가 명성황후가 러시아 세력하고 손을 잡고 칠러 내각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칠러 정책에 당연히 위기를 느끼고 분노한 이 일본이 자, 어떻게 하나요? 경복궁을 습격하여 민비를 시행하는 이 을미사변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어떤 이 칠러 정책에 대한 어떤 정책을 주도한 주동자로서 이 명성황후를 지목을 하게 됩니다. 일명 여우사냥이라고 해서요. 민비를 아주 잔인 무도하게 시신조차 어떻게 됐는지 수습도 못하게 이렇게 결국에는 만행을 저지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이때는 을미사변 겪고 나서는요. 장례식도 제대로 치를 수가 없었어요. 자, 이어서 을미사변으로 조선 내의 영향력을 회복한 일본이 친일 내각을 수립하고 개혁 추진을 강요하게 됩니다. 자, 정치적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건양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을 하고요. 군대로 친위대, 중앙에 친위대, 그 다음에 지방에는 진위대를 설치를 하고요. 자, 사회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단발령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이제 근대식으로 어떤 그 복식과 관련된 그 복장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저 단발령 선포하면서 많은 유생들이 부모가 이렇게 내려준 거 하물며 우리가 머리카락 손톱 하나도 마음대로 다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머리카락 이렇게 싹둑 자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저걸 계기로 해서 의병이 막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거 같은 경우는요, 고종이 본인이 단발을 하고 이게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시행을 하니 너희들도 잘 따라다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그게 일부 이렇게 잦아들었다고 해요. 자, 또 천연두 예방 접종이었던 이런 종두법 을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늘날에는 여러분들 양력생일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태양력이 사용한 거 이때부터고 그리고 또 초등교육, 소학교가 이때 설치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우체사 이거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그 우정총국 때 한번 이게 주춤됐다가요. 이 시기 때 와서 다시 재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내용, 사회적인 내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이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반발해서 각지에서 자, 일어난 이 을미 의병이 봉기한 상황에서 자, 아관파천으로 친일 내각이 붕괴되고 을미개혁은 중단이 됩니다. 자, 을미사변 경복궁에서 자기의 아내가 말하자면 우리 명성황후가 시해 당한 거를 같은 공간 안에서 이걸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고종이 엄청나게 두려움에 떨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신하는 이 아관파천 이후에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 자체 이렇게 함부로 먹질 않았다고 해요. 전부 다 이렇게 자물쇠 통에 걸어 잠겨져 있어 들어오는 그런 음식들 그리고 뭐 이렇게 바로 앞에서 이렇게 뭐 캔을 따서 먹는 음식들 이런 것들만 다 먹었지 절대로 외부 음식을 이렇게 못 먹을 정도로 엄청난 그 공포 의식에 많이 시달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떠나가 버리니까 친일 내각은 이제 붕괴가 되고 을미 개혁은 이런 식으로 중단이 돼 버렸죠. 자. 그래서 아관파천이 이루어진 그 상황은 고종이 신변의 위협을 느꼈고 그 전개 과정에서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함께 고종의 거처를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아관파천이 일어난 이후에는요.
히틀러 내각이 성립을 하게 되고 을미개혁이 중단이 되고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열강의 이권 침탈은 본격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지금 보시면 이 아관 파천으로 인해서 러시아 공사관 쪽에서 고종을 보호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호의 명목으로서 이렇게 우리의 어떤 이권 침탈을 더욱더 러시아가 심하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고종이 왕이 있어야 할 자리가 정치적으로 공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러한 정치적 공백기를 누가 메꿨느냐? 바로 이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그 정치적 공백기를 메꾸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관 파천 이후에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의 이권 침탈 심화되고 열강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면서 자, 우선 이 독립협회가 창립된 배경에는 독립신문이 먼저 창간이 돼요. 그래서 신문이 먼저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망명했던 이때 당시 이제 서재필도 사실은 당시 뭐 김옥균 등등등 이런 형아들을 따라 가지고 자기도 이제 참여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서재필이 한 10대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참여를 했다가 이게 실패하니까 미국으로 떠나버렸죠. 망명해서 떠나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님이 돼가지고 다시 귀국을 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요, 이제 신문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독립신문부터 만들고요. 이어서 뭐 윤치호 이런 신지식인층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독립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독립협회를 창립을 하게 됩니다. 자, 지도부에는 서재필, 그리고 윤치호, 이상제 등의 신지식인과 개혁적인 유학자들이 보이고요. 주요 구성원으로는 정부 관료도 일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 학생, 노동자, 심지어 천민까지 아주 광범위한 사회 계층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활동은 주로 이제 강연을 열거나 토론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신문 기관지 같은 것들, 그리고 집회 이런 것들을 개최하는 아주 그러니까 근대적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자, 우선 우리의 권리를 찾자. 자주 구권입니다. 계속해서 러시아로부터 침탈받는 것들, 그런 것들, 이권을 다시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이권수호 운동이 전개돼요. 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고종의 환궁을 계속해서 요구하고요. 또 만민 공동회를 개최해서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합니다. 자, 그리고 이권수호 운동을 전개하면서 일면 성공을 시킨 사례들도 보이는데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이 저령도 부산 일대 쪽에 있는 말하자면 이 지역의 석탄 기지가 석탄이 많이 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저령도의 일부 지역을 이제 조차하려고 하는 이 러시아의 행동을 저지시키는 데 성공해요. 그리고 또 할러 은행을 또 폐쇄시키는데도 성공을 합니다. 자, 이후에 러시아 재정 고문 철수 등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이권수호 운동을 계속해서 전개를 하는 이런 자주국권 운동을 독립협회에서 추진을 했고요. 자, 다음은 자유민권이에요. 이건 이제 백성들의 권리인데 국민 기본권 운동, 신체의 자유, 재산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주장해요.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막 이런 거 보장해라 라고 주장 많이 하잖아요. 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바로 이 시기 근대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국민 참정권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정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국민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라는 참정권 운동을 전개하고요. 자, 이어서 보면 이것이 더 이제 극대화되면 의회 설립 운동까지 가게 됩니다. 자, 민중의 대표기관으로 성장한 이 독립협회가 의회 설립을 통해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운동과 국정개혁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요. 자, 그러면서 이 독립협회를 제안하는 이런 보수파 관리들의 파면 요구 이런 운동도 전개해서 일부 성공을 시키고요. 자, 이어서 진보적인 내각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정향이 이끄는 진보적 내각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어서 일부 이제 관 쪽과
그다음에 일부 민 쪽이 같이 이제 합심해서 일으키는 이런 관민공동회 같은 것들을 또 개최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각계각층이 다 참여하는 이러한 대중집회인 관민공동회에서 헌의 6조를 결의하고 고종의 또 제가 허락을 받습니다. 자, 중추원 관제를 반포를 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이 의회 설립의 내용을 담은 중추원 관제를 반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민중을 계몽시키는 운동이에요. 자, 말하자면 글도 모르고 무지몽매한 이런 민중들을 깨우치겠다라고 하는 운동도 바로 이 독립협회에서 시행이 됐는데, 우선 이제 독립신문을 통해서 의식을 성장시키고요. 그리고 또 독립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독립문, 그 이전에 이제 청나라에게 뭐 이렇게 사대하고 사신을 접대했던 영은문 이런 것들 다 헐어버리고요. 독립문들 이런 거 만들고 독립관을 건립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뭐 토론회, 강연회를 개최하여 민중에게 새로운 지식과 교양을 보급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결국 이 독립협회는요, 고종이 아관파천 이후에 돌아오자마자 약 한 1년 남짓한 시간 내에 결국에 이 독립협회는 해산이 됩니다. 자, 그 이유는요, 이 독립협회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급진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근대적이고 좀 역사를 너무 앞서가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수 세력이 독립협회가 공화국, 즉 왕이 없는 공화국을 수립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걸 모함하면서 독립협회에 해산령이 내려지고요. 독립협회 우호적이었던 이 박정양 내각은 와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계속해서 만민공동회를 열면서 막 한걸하고 뭐 여기에 특히 이제 이들이 말하자면 연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중 계몽하기 위해 막 연설, 의식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연설들을 많이 했는데, 그 연설을 할 때 시전 상인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 상인들이 말하자면 막 철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 막 한거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보수 세력이 황국협회, 보부상의 조직력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결국에는 독립협회 및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반대 시위도 해산을 시키면서 결국 독립협회는 이렇게 해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독립협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정치 운동이었고요. 민중에 의한 자주적 근대화 운동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고, 이후에 애국계몽 운동으로도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막 연설을 할 때요, 백정, 아주 이렇게 천한 출신의 사람들이 막 이런 뭐 연단에 올라와서 연설을 하기도 하고, 막 밑에서 민중들이 박수를 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 왕이 봤을 때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약화시키는 굉장히 조금 위협적인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대한제국인데요. 1897년에서 1910년, 우리가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는 이 시점을 우리가 대한제국이고, 이때 고종이 다시 환국을 해서 실시한 게 광무개혁입니다. 내용을 잘 보시면요,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 즉 덕수궁으로 환궁을 하게 돼요.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디로? 경복궁이 아니라 조금 더 공사관들이 많이 있는, 외국 공사관이 많이 있는 좀 안정적인 이 덕수궁으로 환궁을 하게 돼요. 자, 당시 러시아와 일본 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성립을 선포할 수가 있었고요. 이 대한제국 선포는 연호를 당시에 광무로다 고치고, 또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면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자,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나라를 강하게 이끌고 가보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들고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추진한 개혁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9번 신참이라고 하는 원칙 아래 복고적인 성향을 띤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합니다. 자, 그런데 9번 신참이에요. 옛 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작하는 이런 9번 신참의 원칙 아래 추진이 된다는 거죠. 자, 나라는 독립협회에서도 보였다시피 이제 더 이상 왕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굳이 이제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 필요가 있나, 법으로 이렇게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는 입헌군주제적 성격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대한
제국을 꿈꾸고 있어요. 자, 보시면 이 대한국 국제가 반포가 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전제 정치예요. 그리고 누구의 권한이 강조돼요? 황제권이 무한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조금 우리가 좀 어떤 정치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지방행정구역을 개편했는데 전국 행정구역을 23부에서 13도로 개편을 했고요. 또 경제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그 경제개혁을 잘 하려고 하는 모습들, 근대화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양지 암원을 설치해서요. 다시 토지를 재고, 그래서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양전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저기 무슨 토지가 저거 누구 거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 저거 거기 뭐 앞집에 사는 뭐 누구 개똥이네 거야. 어디 뭐 말순이네 거야.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저게 누구 토지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요 무렵쯤에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갖게 되면 거기에 이제 증서를 쓰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 토지 소유권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양전, 토지를 재는 사업을 다시 실시하고 이 지계 암문을 설치해 가지고요. 그런 증서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계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요. 일본이 다시 러시아와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러일 전쟁으로 인해서 이 사업은 중단이 됩니다. 자, 상공업 진흥 정책을 펼쳤고요. 그래서 근대적인 공장, 회사 이런 것들 많이 설립을 했고 또 이어서 근본이제를 시도하려는 이런 화폐개혁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고 백동화만 발행이 됩니다. 자, 교육적으로 보게 되면요. 실업학교 그리고 기술교육기관 등을 설립하고 또 외국의 유학생을 파견하는 등 또 이런 적극적인 교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개혁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군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황제의 군권을 장악을 위해서 원수부를 설치했다. 요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원수부. 그리고 군사수를 대폭 증강했다. 자, 이건요. 우리 앞에서 갑오개혁기 때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요거 대한제국기 광무개혁 때 실시를 한 거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외교 차원에서는 교민보호를 위해서 북간도에, 그렇죠. 이 간도 분쟁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겠다. 간도 관리사로 관리하겠다. 이범윤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이 울릉도도 마찬가지예요.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요. 독도에 대한 인식, 공식적으로 이게 관할 구역에다가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서 이렇게 반포를 하게 되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요. 대한제국 시기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자체가 굉장히 우리 일본에 의해서 침탈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명성황후가 시해당하는 사건까지 굉장히 나라의 어떤 큰 쇼킹한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연이어서 벌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고종,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된 이 고종은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조금 어떤 퇴보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그런 국권 피탈과 관련된 내용, 이 고종이 어떤 식으로 정치적인 대응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 이 대한제국의 운명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